네, 안녕하세요. 공익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7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대한민국 열린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아마 오전부터 세션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오전에 이제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어떻게 민과 관이 함께 만들고 관리했는지 아마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관과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사회 문제 해결이나 투명성 제고에 쓸 데이터를 공익 데이터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오늘은 공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한 여러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공익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 본 세션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손인사나 그런 식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포즈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은미 활동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님 저희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패널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조은 활동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 열린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코드4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준수 활동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윤희 협동조합 무이사장님께서 역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5명 패널 소개를 다 드렸고요. 오늘 저희 전체적인 세션 안내를 드리면 지금 패널 분들께서 각자 준비하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공익 데이터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좀 각자 공유를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 약 10분 정도 각자 패널 발표를 마친 이후에 그럼 공익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떤 좀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하고 오늘 전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패널분들 발제를 좀 청해 듣고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황은미 사회적 협동조합 파트 활동가님께서 공익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타이틀로 아마 그 PPT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완료가 되면 황은미 활동가님께서 마이크 받아서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드려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쓰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됐으니까요. 황은미 활동가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우선 공익 데이터 현재와 미래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하고 있는 공익 데이터 활동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요. 저희 함께 요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실은 시스템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좀 더 뛰어넘어서요.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협업하고 그리고 함께 작은 부분의 변화부터 전체의 변화까지도 이루는 것들을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좀 맞게 좀 새로운 시민들의 경향에 맞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공익 데이터 시빅 해킹에 관련된 저희가 하게 된 계기와 그런 활동의 이야기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는요.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실은 데이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투명한 데이터, 비개방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실은 좀 건강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소통이 불가능해지고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고 공론장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어려워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짜 뉴스로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깨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익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익 데이터 활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하면 실은 전문가나 학계, 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산업업계에서만 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라는 소유자 기반의 그 구분으로서 데이터를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가 우리는 지금 필요하고 이것들의 저변이 넓혀져야지 시민의 데이터, 공익 데이터, 데이터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실은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19 처음 초창기에 확산 시기에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요. 아마 이 이후에 저희 코드포코리아에서 오신 분이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빠띠의 공익 데이터 팀도 동일한 그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도 쉽게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지? 라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고민을 가지면서요. 함께 그 공공 데이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이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에 같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데이터셋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공익 데이터의 처음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욱더 공익 데이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데이터는 실은 무엇을 위한 거냐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누군가가 소유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술의 주권을 갖고 공공재로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데이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민주주의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데이터 액티비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의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오픈소스로 같이 이거를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익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공익 데이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들도 그리고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는 것들 그 외에 세상에 없는 데이터를 쓰기 좋게 만드는 꼭 공유하는 것들도 아니면 아카이빙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또 공개하는 것들 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는 변화들이 바로 디지털 사회혁신 그리고 공익 데이터 활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큰 테마로 저희가 여러 지역과 그리고 단연간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실은 서울시에서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라고 하여서 작년 이맘때쯤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제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하면서 나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싶은 시민들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교육도 받고 자문도 받으면서 같이 데이터 활동을
운영을 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기록들과 데이터들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스프린트에서 했던 사례들은 다 이렇게 여기에 장애인들의 놀이터를 위한 장애 아동들의 놀이터를 위한 지도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버린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다뤄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고,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서요. 무료 급식에 관련된 내가 궁금했던 사회 문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보고 진행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 서울시로 해서 시민 주도의 그런 공익 데이터 활동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이 같이 도시 문제를 같이 발굴했던 사례를 가지고 짧게 데이터를 같이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이걸 통해서 또 문제를 발견해서 제안을 해보는 과정까지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걸 좀 공익 데이터 활동이 좀 더 발전해서 약간 솔루션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디지털 사회혁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DSI 프로젝트를 같이 시민들과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작업, 프로토타입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과정들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같이 공개하고 이 함께 한 경험과 기여가 쌓여서 연결되는 과정까지도 함께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실은 경험들을 다 아카이브해서요. 이것도 또한 공익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시민주도 공익 데이터 실험실은 바로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읽고 그리고 데이터를 찾고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인 뭐 분석하기, 시각화하기 뭐 이런 활동들까지도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실은 시민 주도로 공익 데이터 활동으로 다 전개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에서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픈소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시민주도로 공익데이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기여할 수 있는 바로 데이터 활동, 오픈소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희는 공공재로서 데이터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실은 서울시에서 같이 했던 우리 시민분들과 그리고 시민활동가들, 데이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대구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DSI를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모든 시민들이랑 같이 하면서 일종의 약간 데이터 액티비즘, 공익 데이터 활동의 약간 순서도를 좀 찾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찾게 됐던 거는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기반으로 같이 해볼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보고 이걸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였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같이 데이터 셋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분석과 시각화를 해서 솔루션까지 이어가는 과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서도에 관련돼서 캔버스를 같이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 캔버스를 같이 툴키트화 만들어가지고 같이 만들면서 프로젝트 가이드도 만들고 항해 일지도 만들면서 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풀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활동의 실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함께 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공익 데이터 활동을 하게 되었죠. 공익 데이터 활동 교육이랑 워크숍이 실은 같이 진행돼야지 효과가 되게 높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과 비영리 섹터 그리고 기술 전문가분들인데 이 데이터 액티비즘 공익 데이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민성이었던 것 같아요. 공익 데이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과 함께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그 공익 데이터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은 공익 데이터 라이센스를 같이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태계로서 같이 저변을 넓혀가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요뿐만 아니라 공익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픈 데이터로서 같이 공개되고, 그리고 오픈 소스 문화로서 같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공익 데이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시민이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데이터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 안에서 실은 공유와 투명성이 같이 진행되고요. 협업과 기여와 개선을 통해서 실험으로 같이 또 풀어갈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익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시민 데이터이고 데이터 커먼즈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공 데이터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을 같이 하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 항목의 기준들에서 또 공익 데이터의 특징을 또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같이 좀 더 공공재로서 가꿔 나갈 수 있는 재생산성을 깨닫게 되었죠. 요 중요한 키포인트를 계속 가지면서 실은 시민들과 함께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시민들과 함께 데이터에 관련된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바로 공익 데이터 활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메이더 오픈 소스 비위류라는 그런 약간 포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한 번 더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도 공익 데이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함께 저희와 함께 공익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같이 활동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다른 분들의 발표를 같이 들으면서 저도 또 연결을 지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은미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 활동가님께서 공익 데이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재고 데이터로 시작된 공익 데이터 시작, 그리고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고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시민 주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가 그 중심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공유, 오픈소스 방식의 공유가 핵심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일종의 기조발제로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다른 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님을 초청을 해서 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아마 발표 자료는 없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네,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 데이터 팀의 김강민 기자입니다. 네, 이런 공익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션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어로 하면 직함을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예,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빠띠에서 진행한 그 공익 데이터 실험실에서 데이터 작업,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뉴스타파 데이터 팀의 주 업무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보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사보도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취재에 활용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2013년에 많은 제 독자분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우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예, 사실 데이터의 수집, 정제가 주 업무인 경우가 많고 또 전혀 우아하지 않은 노가다로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고 그걸 보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또 저희 팀에서 그런 관련한 활동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데이터 팀이 활동 초기부터 데이터를 공개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보통 기사를 쓰고 나서 기사 아래에 관련된 데이터의 CSV 파일 등을 링크로 걸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만든 데이터니까 혹시 같은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같은 노가다를 두 번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효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 보도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사실 이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약점을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보도의 설득력을, 기사의 설득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사에서 내리는 그런 결론을 보인 근거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저희가 공개한 데이터로 저희 기사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예 이렇게 건건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잘 관리되지도 않고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자체 데이터 포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도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게 해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데이터 공개 분야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든 게 공직자 재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 고위공직자의 재산 자료가 공개되는데 뭐 관보나 국회 공보 이런 어떤 공보 사이트에서 PDF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PDF라는 건 문서를 공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걸 분석하고 뭐 필터를 걸거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그런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도 뭐 공직자 재산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지만 사실 많은 언론사나 많은 시민단체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제한 그 데이터와 그 정제한 결과물을 가지고 뭐 공직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특정한 공직자의 재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공직자 재산 사이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지금은 저희 후원 회원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공개를 하는 걸 목표로 사이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데이터 팀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게 데이터 교육인데요. 예,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한 기수당 한 20명 정도를 받아서 1년에 2번 정도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데이터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0분 정도가 이번 숫자가? 기수에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사업은 재산 공개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희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한 2기수부터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풀고 강의 컨텐츠 자체도 유튜브에 공개해서 모두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입문 수준의 기초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교육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빅데이터가 처음 키워드가 됐다가 최근에는 딥러닝에 기반한 AI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직 기업 영역만큼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데이터를 전파하는 어떤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더 많은 분들에게 데이터를 알려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수준에서 이런 시민사회에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도메인 지식과 어떤 활동가 개개인들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앞에 그 빠띠의 공익 데이터 실험실 사례 중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그린북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다들 뭐 데이터나 관련한 기술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활동가 분들이. 그런 활동가 분들에게 뭐 구글 폼, 뭐 지도 매핑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다들 굉장히 잘 습득하셨고 훌륭한 결과물을 냈죠. 예,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들이 놀 만한 놀이터가 없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애 아동이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떤 자기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나 어떤 자기만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지식이나 관심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더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면 어떤 아날로그 형태로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협동조합 무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앞에 그린북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뒤에 들으실 그 정보공개센터의 지방의회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전자행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고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정부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주의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없을 때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추적하려면은 하다 보면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노가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그 도메인의 전문성이 있는 활동가 분들이 함께 메워야 할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 거고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함께하고 공유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언제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어쨌든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깔끔하게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많은 일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 재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의회 데이터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그 지출 내역 데이터는 오마이뉴스에서 데이터 형태로 정제해서 깃허브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큼직큼직한 데이터들이 깔끔하게 정제돼서 공개가 되면 누군가가 반드시 이걸 재활용하더라고요. 뉴스타파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도 재산 데이터도 누군가가 가져가서 이제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오마이뉴스의 정치자금 데이터도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저희 말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공백을 메워가고 시너지를 일으키고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민 기자님, 발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잠깐 좀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회적협동조합 파티에서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에 이제 전문가로서 시민 활동가분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점 공유를 해주셨고, 데이터 교육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의 속도가 좀 느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공유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데이터 공유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제자를 좀 모실 텐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조은 활동가님 발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데이터 관련한 활동을 좀 근 몇 년간 좀 해왔었는데요. 오늘 좀 발표드릴 내용은 올해에 좀 주요하게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래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냐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정보라던가 사전 정보 공개라던가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의 정보를 이제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알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적 감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주된 저희의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밀해제 문서라거나 이런 역사적인 문서들도 저희가 청구를 해서 모아가지고 아카이브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좀 주요하게 시도를 해봤던 것이 이 데이터를 같이 만드는 작업들이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정보를 계속 모으고 수집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 형태의 어떤 공유라던가 공개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활동의 흐름이 옮겨가게 됐는데, 요 데이터를 사실 저희 혼자만 만들려면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시민들이랑.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동료들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좀 주요하게 이번에 시도를 해봤던 게 이번 구축 대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냐면, 기초의회 데이터가 사실은 제대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올해가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지금 흐름이 이제 지방분권을 하겠다,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의 데이터라는 것이 제대로 모여 있거나 공개가 돼 있거나 한 게 없어서 감시와 분석이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는 각 지역의 그런 활동가 분들한테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저희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거를 좀 모아보자, 우리가 필요하니까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는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거창한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띄워봤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데, 지방의회별로 다 흩어져 있고, 그냥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관보 같은 데에만 공개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띄웠어요. 이렇게 되게 웹자보도 되게 쉽게 그냥 데이터 활동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일주일 만에 시민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했던 시민분들이 어디선가 사르륵 나타나서 31분이나 같이 이렇게 작업에 동참하겠다,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을 해가지고 각자 그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 셋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단은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그 7대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번 그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서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모두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서 잘 공개를 해보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이렇게 7번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아직 다 끝내진 못했고 이렇게 데이터 셋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든 데이터 셋은 뭐였냐면요. 상세 이력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기초의 홈페이지에 그 프로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좀 내세우고자 하는 혹은 자기 뭐 그 의원이 되기까지 좀 주요했던 경력들을 이제 넣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겸직 신고. 그 겸직 신고라는 제도가 이제 지방의회마다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겸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겸직 신고를 받았던 서류들을 저희가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전자화하는 작업이죠. 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는 작업 요거를 했고요. 그리고 징계 내역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마지막 데이터셋은 사실 하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재산 신고 내역인데요. 아까 그 김강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매년 고위공직자들의 그 재산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될 때, 지방의회 의원들도 같이 포함돼서 공개가 됩니다. 네,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 내역은 지금 어디에도 그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각각의 지자체 그 관보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이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요. 이 PDF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관보이기 때문에요. 저희 전자 관보가 거의 다 PDF 파일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게 PDF 파일이 그냥 그대로 세로로만 되어 있어도 저희가 어떻게 해볼 텐데 이거를 이제 가로 파일로 아예 이제 올려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7개 다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이거를 OCR을 돌리기도 어렵고 파싱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번에는 데이터셋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의 데이터셋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이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량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기초의원이 도대체 지금 몇 명일까 이거를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그 각 지자체를 이제 그 주무하는 내가 이제 행안부이기 때문에 OGP의 그 주무 관청이기도 하죠. 근데 행안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지금 그 현재 기초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의원 명단이나 의원 명수조차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되게 선행 분석 데이터가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좀 기댔던 데이터는 그 뉴에이지라는 그 정치인들을 젊은 정치인들 이제 발굴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데요. 거기 이제 그에서 분석했던 그 기초의회 관련한 데이터가 미리 있었어서 이거를 이제 이게 한 5월 정도의 데이터여서 나름 최신의 데이터고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당선인 명부를
때마다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많이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같이 이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이제 검증도 하고 이제 내고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선관위에서도 그 임기 중 당선인 명부를 보면 원래 현행 그 당선자가 나와야 되는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석 승계 같은 경우에 확인 우리는 못한다. 그냥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행 데이터를 찾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나마 다행히 UAG에서 냈던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참고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상황 체크를 해가면서 모여가지고 네,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 기초의회 리스트랑 그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이제 모으고 그리고 의원 명단들을 이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다 담은 그런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이력 각자 다 작업을 해와 주셨어요. 그 홈페이지에 다 복사 붙여넣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상세 이력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력마다 이력 구분도 좀 해보려고 추후에 이제 그 분석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강민 기자님이나 그 박종인 개발자님 이렇게 좀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 컸어요. 이런 그 데이터 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은 협업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작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좀 문제점들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제 사이트마다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항상 나오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이트마다 사실 보안 표준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이제 크롬으로는 접속이 조금 어렵고 이런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로 이동을 꼭 해야지만 이제 되는 이건 공공기관 사이트들의 거의 대부분에 지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전자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두 번째 했던 겸직 현황 입력하는 작업이 진짜 완전 생 노가다였어요. 이렇게 이런 서류들을 보고 이걸 입력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이런 서류들을 사실 꼭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일단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지자체마다 다 서류 서식이 다 달라가지고 이 서식부터 좀 일단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좀 전자화를 좀 고려를 해둔 그리고 통합적인 어떤 표준적인 데이터를 좀 고려를 해둔 방식으로 좀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겸직 현황을 사전적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진짜 어떻게 과연 공개를 할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겪었던 좌충우돌 그런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류와 논의 사항들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 기초의회 데이터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업 내용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발제자분께서 또 다른 사례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명사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주원님께서 지방의회 관련 데이터를 시민분들과 같이 만들 그런 여러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고 표준화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준수 코드4코리아 활동가님께서 발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4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만 1년이 되지 않은, 이제 곧 만 2년이 되는 코드4코리아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앞서서 발제에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조금씩 랩업할 수 있는 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빠띠 사례에서 공익 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익 데이터에서 왼쪽 그림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저희는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리고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요청하고, 그리고 활용, 그리고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4코리아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드4코리아는 시빅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고요. 현재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변호사, 그리고 기자, 그리고 일반적인 활동가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그리고 확산이 모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빅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모이게 됐는데, 시빅 해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빅 해커는 시빅 해킹을 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 시빅 해킹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적어두었는데요. 시빅 해킹은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단어가 전부 융합되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과 디자인이 한 번에 융합이 되어서 두 분야가 협업을 하게 되고, 이 협업한 결과물을 오픈소스로서 공개하여서 그 결과물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산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 효과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4코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드4코리아가 생긴 지는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은 2020년 초 그리고 2019년 말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고, 또 한국에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던 위기의식이 조금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들은, 그리고 활동가들은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있었고, 그리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나타내주는 지도 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빠띠에서 소개해주신 코로나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공익데이터 공동대응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를 하면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선제적으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재생산을 하여야 하지만 그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라는 제안 사이트에 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이러한 그 서비스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개방을 해달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데이터를 크게 나눠본다면은 통계적 데이터, 위치적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 데이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정보, 그리고 의심 환자가 어떤 곳을 다녀갔는지 종합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아래에는 위치 정보가 있는데,
이 위치 정보는 확진자가 다녀가서 방역이 필요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방호 용구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들을 위치 정보로 달라라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머신 리더블하게, 즉 기계가 즉시 판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신 리더블하게 데이터가 공개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앞서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존에 데이터가 없던 상황에서는 엑셀로 수작업을 하시거나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로 정리를 하시는 작업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확진자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모든 것들이 수기 입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결국에 이거를 데이터로 공개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방호 용구를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데이터가 개방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는 파일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API 형태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API에는 약국의 주소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주소를 좌표로 변환을 해서 바로 지도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오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마스크의 재고 정보가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되었지만 이를 이제 단계로 구분해서 제공하는 등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해서 위치 정보와 재고 정보가 융합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호 용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100개 이상의 다양한 마스크 앱이 출시가 될 수 있었고요. 내일 코로나19 회복과 도약이라는 특별 세션에서 마스크 앱이라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마스크 앱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고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지게 된 뒷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는 이렇게 공적 마스크 앱을 시작을 했고 2020년 7월 이 공적 마스크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말에 개인 안심번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 안심번호 프로젝트는 오늘 진행되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션에서도 한번 소개가 되었을 텐데 저희 코드4 코리아의 활동가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개인 안심번호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다녀갈 때 방역을 위해서 그 동선을 추적하는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입하는 정보에는 처음에는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조금 심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잘 해결했던 프로젝트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개인 안심번호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 날에 진행될 전체 회의에서 저희 코드4 코리아의 다른 활동가분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테니 코드4 코리아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 그 전체 회의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미대넥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미대넥은 2주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대넥은 사진에서 보시는 미대넥은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미대넥이고요. 거의 한 20명가량의 참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던 의미 있는 미대넥 첫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미대넥 행사는 변이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게더타운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다양한 프로젝트 제안과 현황을 듣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코드 포 코리아는 이제 곧 2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00명이 넘는 수많은 시빅 해커와 함께 공익 데이터와 디지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를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드 포 코리아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누구나 참여하고 싶으시면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포 코리아의 이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수 활동가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코드포 코리아 홍보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신 내용, 내년에 이제 2년차가 돼 가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재고 데이터 관련한 내용과 개인 안심번호, 그리고 지금 계속 여러 활동가들이 같이 만나는 미래넷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아마 내일이나 마지막 날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질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발제자를 모시고 저희 오늘 세션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희 협동조합 모의 이사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발표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라고 합니다. 무의는 이제 한자로 무의미라는 그러니까 무의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가 Making Disability Sexier가 슬로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딸 때문인데요. 저희 딸은 지금 16살이고 고등학교에 곧 진학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곳들이 휠체어로는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의 정보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또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아차를 몰거나 보행이 불편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자유를 확장하고 그리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이제 검색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것이 저희 무의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휠체어 여행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그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제작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활동 중에 가장 유명한 활동이 아마 OGP 몇 년 전에 세션에서도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그 시민들, 그러니까 제가 주도를 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형태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의 큰 지도 앱에 얻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지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상으로 나와서 이제 2019년 정도부터는 지상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곳들 중에서 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교적 접근성도 괜찮고 데이터 모으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점이나 뭐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민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잘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보통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견했던 문제의식은 첫 번째로는 이제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곳 지도라는 것들의 어떤 리서치 활동은
상당히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종의 테마 지도처럼 어떤 특수한 지역의 정보들을 모아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게 예쁘게 종이 지도 같은 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모아지고 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다 보니까 뭐 이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의 정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영업이 망한다든지 이러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나 국가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모으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휠체어 그 접근성 자료 같은 거를 한데 모으고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또 휠체어 접근성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보 기준도 굉장히 제각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휠체어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제 수동 휠체어라고 해서 손으로 미는 휠체어가 있고 전동 휠체어, 이제 전동 어떤 모터가 달려 있는 휠체어들이 있고 육중하고 커서 손으로 이제 누군가가 도와줘서 올라갈 수가 도저히 없는 휠체어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만 주면은 금세 한 개의 턱 정도는 넘을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준화를 할 수 있을까? 또는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용자들이 보고 그 정보를 이 접근성이라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접근성 정보의 좀 문제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지하철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하철 정보는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외부에 우리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수시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민간 정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균질한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판단 정보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 주로 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는 이제 아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요. 소위 휠체어 특공대라는 대학생과 일반인 분들 한 10명 정도로 구성된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 단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리서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분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목표는 서울 지하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주변의 휠체어 접근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화장실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장애인 화장실의 정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화장실이 모든 건물들 다 있지 않고 법적으로 그런 것을 안 만들어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민간 정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역 주변을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화장실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는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먹지는 않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배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는 지하철역 주변을 위주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리서처분을 포함해서 비장애인 리서처들이 반드시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초까지 한 27개 정도 수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아까 코드포 코리아 활동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엑셀 파일에 한 땀 한 땀 이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별도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민간 기업 그 공익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의 지원과 이제 소셜 그 스타트업인 LBS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휠체어 접근성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화를 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BS 테크놀로지는 로드 스캐너라는 앱을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주로 이제 공공에서 이런 접근성 정보,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정보라든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을 앱에 표출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진 분석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AI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건 휠체어로 갈 수 있어, 없어. 이걸 판단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원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여름 동안 열심히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AI 기술은 노가다로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로 접근 가능한 장소의 식별을 하는 그런 연구 진행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 서울 지하철 12개역 주변의 접근성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LBS에 로드 스캐너 앱에 탑재를 해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모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어떤 데이터 기준 같은 것들을 LBS에서도 나름 마련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작은 앱들이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접근성 정보는 많이 알려지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 떡볶이집이나 우리 동네 피자집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게 민간 정보지만은 공익성을 많이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웹사이트 또는 대형 지도 앱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탑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카카오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1위, 2위 정도 하는 그런 맵 사업자죠. 여기에 어떻게 하면 그 휠체어 접근성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을까? 그 기능 삽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카카오의 개발자 행사인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 맵이 이제 저희 무이가 요청했던 부분들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무이가 수집을 했던 데이터들을 카카오 맵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같이 모을 수가 있지? 라는 부분들도 제한적이지만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휠체어 접근 정보는 이런 그 테마맵 형태로 지자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공식적으로 2군데에서 요청을 받아서 만든 맵, 이제 저희가 선보일 맵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서울 강동구에 교육 그 지도가 있어요. 교육 소풍 지도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우리 동네의 유적지 같은 데를 알아보기, 공공기관이나 유적지 알아보기라는 이런 교육 쪽 소풍의 지도인데요. 그 지도를 만들면서 그 지도를 리서치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균등하게 이제 저희 무이의 기준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이렇게 예쁜 형태로 오픈이 되지만 그 원데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 비용은 어딘가에서 그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든 주체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고요. 저희가 그 교육청에 이제 그 금전적 스폰서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서울 해화역 주변에 이제 그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문화예술 어떤 장소들을 만드는 그런 맵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그 프로젝트를 저희에게 발주한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종류의
곳들 중에서 특히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의 정보들을 특별히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저희 무이랑 협업을 한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통합된 형태로 모으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기존에 이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제 지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인원이 다 합쳐봤자 열 몇 명밖에 없으니까요. 더 많은 무의와 같은 단체들이 곳곳에서 모여 생겨나고, 그들이 사실은 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합된 어떤 기준으로 접근성 정보를 모으고 그거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올해 그 샤로숲길 지도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주변에 이제 맛집 그 스트리트인 그 샤로숲길 주변에 정보를 이 서울대학교 베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학생 단체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저희 무이가 가서 처음에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성남시 같은 데에서는 이제 계단 푸셔 지도라고 해서 계단 관련된 또 데이터를 이렇게 약간 그 시민들과 함께 모으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뿌리적인 어떤 지도를 만들 때 되도록이면은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더라도 삽질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 삽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무이는 좀 추구를 하고요. 많은 혹시 이렇게 지도에서 테마 지도를 만들고 싶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여러 단체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민간 사업자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무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희 사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이동 관련 데이터를 여러 활동가 분들과 함께 모으고 그걸 데이터 형태로 정리해서 다시 디지털 맵 위에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서 뭐 민간에서 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과 같이 좀 확장하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발제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끊지 않고 끝까지 다 시간을 좀 드렸는데요. 대신에 그 토론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전체적으로 발제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데이터로 활동하시는 영역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 마스크 재고 데이터라든지 장애인 이동 관련 데이터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정보공개센터에서 해주신 뭐 지방의회 관련된 투명성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활동을 지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 활동의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1단계와 2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단계인 것 같아요. 그 1단계는 일단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리고 머신 리더블하게 가장 최신성을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를 잘 모으는 정도, 그리고 본격적인 활용도 뭐 코드4 코리아 같은 그 시빅 해커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일단은 뭐 정책 의사 결정이라든지 본격적인 분석까지 아직은 가지 못하는 한 1.5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발제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저희 위치, 그러니까 공익 데이터의 현황이 그렇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한 15분 가량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익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청해 듣고 세션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노가다라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전문 용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주로 일본식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시민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모으고 계신데 그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든다라는 공통적인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계, 지금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 체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각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뭔가 구심점이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아까 홍윤희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을 같이 초빙해서 함께 협업하는데도 예산과 시간이 들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뭐 겪으셨던 내용을 공유를 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윤희 사장님부터 이제 역순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먼저 홍윤희 사장님 발제에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아까 서울시 OGP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 OGP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공익데이터 미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아니군요. 서울시의 그 지도사업 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그 팀이 갖고 있었던 어떤 원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했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 이제 어떤 이런 공공 구조물에 대한 어떤 뭐 지도를 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전혀 못 느끼셨고, 게다가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6개 사업자가 나눠서 이제 관리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그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서울시가 아니라 그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이제 말하자면 그 민간의 니즈가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시작을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공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지하철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그 OGP 그 협의체의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정보거든요. 이제 공익 정보들은 이제 각 기관들에서 나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라도 사실은 좀 동일한 형태로 엑셀 파일 아까 말했지만은 파일로 좀 모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박지환 변호사님도 이제 애써주고 계시지만은 이제 그 정부에서 기존에 모아놓은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건물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2년에 꼬박꼬박 정부가 돈 써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 빌딩들에서 우리 이제 이거 인증 받았어, 잘했어, 끝. 이러고서는 이제 일반한테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 모아놓은 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좀 큰 그 지도 앱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맵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 맵에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일반 유저들이 입력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동으로 되기보다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한 번 더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접근성 데이터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휠체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이제 자기의 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간 데이터가 아니라 공익 데이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종류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이지만 공익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데이터 체계와 또는 지원 체계들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일종의 이제 NGO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CSR 자금을 투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투자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OGP와 지금 또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논의체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 의제를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준수님께서도 그 정부랑 같이 협업했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런 데이터 생산 관리 전반에 대해서 이 협업 구조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짧게 좀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제언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공공 데이터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개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신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개방을 하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지방정부나 일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생산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로 공개가 되면은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와 다양한 베리에이션 그리고 카테고리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있기는 하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라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생산하면 될지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 먼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 포럼의 민간뿐만 아니라 실제 이 공공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까지 함께 어떤 포럼 행사나 그런 교육들을 들어주셨으면 조금 더 공공 데이터 측면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서도 들고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택시 관련된 데이터가 한번 논의에 올라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T1이라는 회사에서 그 택시의 탑승 그리고 하차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서울 시민들이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민간 기업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들이 조금 조성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공익 데이터가 앞서 말씀 주셨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공공 데이터의 품질이나 공공 데이터 문제를 공공 사이드에서 좀 해결을 먼저 하고 민간 부분은 또 민간 부분을 해결해서 같이 만나는 그런 협업 구조를 좀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황은미 활동가님이나 김광민 기자님 두 분 중에 이제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강서구에서 장애인 친화 놀이터 문제를 시민분들의 제안 데이터 활동으로 뭔가 좀 해결이 된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된 그런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협업 구조를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중에 가능하신 분이 네, 먼저 마이크 켜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미루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황은미 활동가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박지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1단계와 2단계를 1.5단계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린북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직접 만드시고 공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공익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제어까지 이루어졌었던 사례가 바로 그린북 사례, 무장의 아동 놀이터 지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플랫폼이나 여러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라벨링 이런 사업들 산업 중심으로 되게 대부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린북 사례처럼 시민들이 했던 사례들, 지금 무이나 전공생, 그리고 여러 지금 데이터 저널리스트 씬에서도 하고 있는 시빅 해커들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실은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잖아요. 이것들이 다 발굴되고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느껴져요. 그거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표준 기준이랑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함께 아카이브도 하고 기여가 보여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실험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 기자님. 네. 저도 그 사례는 굉장히 이제 뜻깊게 봤던 사례고, 이제, 일단 대부분 제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황은미 활동가님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뭐 살짝 덧붙이면,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유의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적정한 지역 규모를 잘 찾은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전국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뭔가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정밀하고 좀 치밀한 데이터가 생산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에서 한 게 참 좋았던 것 같고, 만약에 이야기인데 그런 접근을 한다면 하기 전에 뭐 이제 지자체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자체 실제로 그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정확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김존 활동가님은 이제 아마 PDF 관련해서 그리고 공보 관련해서 사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또 홍보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에 오픈데이터 포럼에서 그 김존 활동가님이 또 같은 주제로 발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금요일 오픈데이터 포럼 온라인 성과 공유에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패널 분들과 함께 공익데이터 현재와 미래를 같이 살펴보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시간 제한상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OGP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